자, 계속해서 문제 2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1번. 내경 20cm인 배관 속을 매분 1.8 세제곱미터의 정상 흐름을 보여주는 유체의 레이놀즈수가 1.5 곱하기 10의 6승이었다면 이 유체의 점성계수는 몇 파스칼 세크인가? 단, 유체의 밀도는 780kg per 세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유체의 점성계수를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떤 값을 이제 구하셔야 되냐? 자, 바로 제일 먼저 구할 거는 이 흐르는 유체의 유속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유속. 자, 보시면 그 최적 유량 Q는 단면적 곱하기 유속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식에서 유속은 단면적분의 유량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그죠? 그럼 단면적은 지금 이 배관의 단면이 이제 원이기 때문에, 그죠? 원형이기 때문에 그 원의 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d 제곱이 되겠죠? 그죠? 4분의 파이 d 제곱. 자, 바로 대입을 시켜보면 4분의 파이 곱하기 지금 배관의 내경이 20cm라고 했죠? 그럼 20cm를 미터로 환산시키면 0.2m가 되겠네요. 그죠? 0.2m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유량은 매 분당 1.8 세제곱미터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 유량의 단위가 초당 세제곱미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1.8 세제곱미터 per 1분은 60초. 이렇게 세제곱미터 per 세크로 바꿔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단위가 세제곱미터 per 세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하시게 되면 유속이 얼마 나오냐면 대략 0.955 정도가 나옵니다. 0.955m per sec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나온 게 레이놀즈수, 유체의 레이놀즈수가 나왔죠. 그죠? 그럼 레이놀즈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자, 레이놀즈수 Re는 뮤 분의 dv 로우. 그죠? 자, 레이놀즈수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뮤 분의 dv 로우. 자, 그런데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는 거냐? 바로 유체의 점성계수 이 값을 구하는 거죠. 그죠? 점성계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식을 변형을 시키면 뮤는 R2분의 dv 로우가 되겠네요. 맞나요? 점성계수. 자, 대입을 해볼게요. 자, 이 유체의 레이놀즈수가 1.5 곱하기 10의 6승이라고 했죠? 1.5 곱하기 10의 6승이 되고요. 그 다음 D는 배관의 직경이죠? 0.2m 곱하기 V는 유속이죠? 유속 0.955 곱하기 밀도가 얼마래요? 780이라고 했네요. 780. 그렇죠? 네. 이렇게 놓고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을 하시게 되면 점성계수가 얼마가 나오냐? 9.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나옵니다. 자, 단위를 보면은 단위가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예요. 단위가. 자,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단위는 뭐예요? 문제에서 물어본 단위가 파스칼 곱하기 세크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단위가 이 파스칼 곱하기 세크랑 같은 단위가 됩니다. 변환해 보시면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답은 9.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파스칼 세크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2번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22번. 뉴턴의 점성 법칙을 기초로 한 회전 원통식 점도계는 여기 보세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뉴턴의 법칙을 기본으로 한 회전 원통식. 그죠? 네, 회전 원통식 점도계에 해당하는 것을 지금 물어본 거죠. 그래서 뉴턴의 법칙을 기본으로 한 회전 원통식 점도계에 해당하는 것은 두 가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스토머 점도계죠. 스토머.
스토머 점도계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맥마이클. 맥마이클 점도계도 바로 회전 원통식이 되겠습니다. 맥마이클 점도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가. 자, 그럼 보기를 보시면 보기에 자, 1번의 낙구식 점도계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낙구식 점도계는 스토크스의 법칙을 이용한 거죠. 그죠? 1번 같은 경우는. 그 다음 3번의 세이볼트 점도계는 하젠-포아젤 법칙을 이용한 거고요. 그리고 4번의 2번의 오스왈트 점도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젠-포아젤의 법칙을 이용한 점도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의 스토머 점도계가 바로 회전 원통식 점도계가 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다음 23번. 관 내의 흐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관 내에 물이 흐를 때의 속도는 관의 중심에서 가장 빠르다. 어때요? 맞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게 이상유체가 아닌 실제 유체라고 했을 때 지금 관의 중심이 여기에요. 관의 중심이. 그러면 자, 관의 중심보다 이 배관, 그죠? 배관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배관에서 뭐가 생겨요? 여기서 뭐가 생겨요? 마찰이 생기겠죠? 그죠?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관벽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돼요? 유속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 관벽에서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관의 중심에서의 유속이 가장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1번이 맞고요. 2번. 관의 벽면에서의 물의 속도가 0으로 된다. 그러니까 거의 0에 가깝다는 거죠. 완전 0이 아니라 관벽일수록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거의 유속은 0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자, 2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3번. 관 내에 물이 흐를 때 속도가 빠를수록 측류가 되기 쉽다. 자, 유속이 빠를수록 측류가 되기 쉽대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레이놀즈수가 뮤 분의 dv 로우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유속은 이 v가 유속이죠. 그쵸? 그러면 유속이 커지면 커질수록 레이놀즈수는 어때요? 커지겠죠? 그죠? 자, 유속이 빠를수록 레이놀즈수가 커져요. 그러면 레이놀즈수가 커지면 뭐가 된다고요? 난류에 가깝다는 거예요. 난류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레이놀즈수가 커지면 난류에 가깝게 되는 거죠. 측류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이고요. 4번. 소방에서 다루고 있는 관 내의 흐름은 대부분 난류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24번. 펌프의 양정 중 실양정을 설명한 것은? 자, 양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 흡입 양정도 있고 토출 양정, 실양정, 전양정 다양한 것이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자, 실양정을 자, 설명한 것으로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실양정이다. 자, 실양정은 흡입 양정과 토출 양정의 합이죠. 그쵸? 토출 양정. 흡입 양정과 토출 양정의 합이 그게 바로 실양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기 1번 보세요. 펌프의 중심에서 상부 쪽으로 송출 수면까지의 수직 높이를 말한다. 이건 뭐예요? 펌프의 중심에서 자, 송출부까지의 수직 높이. 이것은 바로 토출 양정을 말하는 거죠. 여기 토출 양정.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틀렸어요. 2번. 펌프의 중심에서 하부 쪽으로 흡입 수면까지의 수직 높이를 말한다. 이건 반대로 흡입 양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펌프를 중심으로 했을 때 위쪽이 토출 양정이고요. 아래쪽이 흡입 양정이 되는 거예요. 펌프를 중심으로 했을 때. 그죠? 2번도 틀렸죠? 3번. 흡입 수면과 송출 수면 사이의 수직 높이를 말한다. 맞는 거죠? 흡입 수면에서 송출 수면까지. 그러니까 흡입 양정과 토출 양정의 합인 거죠. 그게 바로 실양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흡입 수면과 송출 수면 사이의 수직 높이와 손실 높이를 더한 높이를 말한다. 이것은 전향정을 말하는 거죠. 전향정. 그래서 전향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향정은 실양정에다가 여기에다가 바로 손실 수두만큼을 더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게 전향정. 그러니까 여기 있죠. 이거 실양정. 실양정에다가 여기에 해당하는 손실 수두만큼을 더해준 게 뭐라고요? 전향정이라고요. 그래서 그 보기 4번은 전양정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실양정에 대한 설명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온도가 20도씨이고 100kPa 압력하의 공기를 가역 단열 과정으로 압축하여 최적을 50%로 줄였을 때 압력은 몇 kPa인가? 단 공기의 비열비는 1.4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이게 어떤 과정이냐? 바로 단열 변화. 단열 과정이죠. 그죠? 단열 과정이에요. 자, 단열 과정일 때, 자, 이때 그 압력과 비체적의 관계, 자, 압력과 비체적의 관계를 좀 아셔야 돼요. 자, 어떤 관계가 있냐면, P1분의 P2는 V2분의 V1의 K승이 되는 거죠. 단열 과정. 단열 과정에서 압력과 비체적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때 이 K 값이 뭐냐? 이 K 값이 바로 비열비가 되는 거죠. 비열비.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P2의 값을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죠. P2의 값. 그죠? 나중 압력. 자, 그래서 식을 이제 변형을 시켜주시면은 P2는 P1 곱하기 V2분의 V1의 K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압력이 얼마냐? 초기 압력이 100kPa 되고 있죠? 100kPa. 100kPa에다가 곱하기. 자, 지금 최적이 50%로 줄었대요. 50%로 줄었대요. 그러니까 V1이 100이라고 했을 때 V2는 50이 되는 거죠? 그죠? 50%로 줄었으니까. 자, 이거에다가 몇 승이냐? 비열비가 1.4라고 했습니다. 1.4. 그죠? 그래서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계산해주시면 값은 263.9 정도가 나옵니다. 킬로파스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공식, 단열 과정일 때 요 압력과 비체적의 관계, 그죠? 이 공식을 이제 알고 계시면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 자, 그림과 같이 속도 3m/s로 운동하는 평판에 속도 10m/s인 물 분류가 직각으로 충돌하고 있다. 분류의 단면적이 0.01제곱미터로 일정하다고 하면 평판이 받는 힘은 몇 뉴턴인가?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이런 거죠. 지금 3m/s의 속도로 움직이는 평판이 자, 여기 있다라고 할게요. 이 평판이 자,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자, 3m/s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움직이는 평판에 수직으로 이렇게 이제 물 기둥이 이렇게 때린 거예요. 얘를 평판을 때렸어요. 자, 때렸을 때 이 평판이 받는 힘은 얼마냐? 지금 이걸 물어본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의 조건에서 지금 이 물 분류의 단면적, 여기죠? 물 분류의 단면적. 그러니까 이 단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물 분류가 그 평판에 이제 닿는 면적, 그걸 말하는 거겠죠? 0.01제곱미터래요. 0.01제곱미터. 그리고 이 물 분류의 속도는 10m/s라고 했고요. 이렇게. 그죠? 그때 이 평판이 받는 자, 힘을 이제 구해 볼 겁니다. 자, 공식이죠, 공식. F는 자, 받는 힘은 로우 곱하기 Q 곱하기 V2 V1이 되는 거죠. 그죠? V2 V1.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이게 제곱이 돼야 돼요, 제곱. 왜 그런 거냐면은
자, 로우 q v의 제곱이잖아요. 자, 원래 보세요. 원래의 식이, 잘 보세요. 로우 곱하기 q 곱하기 v의, 로우 q v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f는 로우 q v인데, 여기서 이 유량의 공식이 뭐예요? 유량의 공식이 av잖아요. av. 그죠?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량 대신에 이 av를 대입을 시켜주면 이 공식이 로 곱하기 a 곱하기 v의 제곱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이 공식은 이 평판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 자,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공식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이 평판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이거는 상대 속도의 개념을 보시면 돼요. 상대 속도의 개념을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물의 방향과 평판이 움직이는 방향이 지금 어때요? 같잖아요. 같으면 상대 속도에 의해서 이 속도가 얼마가 되냐? 바로 7m/s가 돼요. 왜냐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 속도로 따지면. 그런데 이 평판이, 자,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받는 힘이 더 커지겠죠? 막 부딪히는 거니까. 그죠? 그때는 속도가 13m/s가 되는 거죠. 그때는. 근데 같은 방향, 물의 방향과 평판의 방향이 똑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상대 속도에 의해서 10에서 3을 빼주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로 곱하기 a 곱하기, 자, 여기를 v라고 할게요. 이 속도를 v라고 하고 여기를 u라고 할게요. u. 그럼 v-u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평판이 움직일 때. 그러니까 평판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공식 쓰면 돼요. 그죠? 평판이 움직일 때 이렇게. 근데 평판이 마주보고 움직인다. 그럴 때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여기는. 플러스. 그죠? 자, 대입을 해볼게요. 지금 이 평판이 받는 힘 자체가 단위가 뉴턴이에요. 뉴턴. 그죠? 뉴턴이기 때문에 이 물의 밀도도 중력 단위로 표현을 할 겁니다. 중력 단위로. 그러면 1000 뉴턴 곱하기 세크 제곱 퍼 4제곱이 되겠죠? 물의 밀도 곱하기, 자, 단면적이 0.01이에요. 그죠? 0.01 제곱미터고요. 곱하기 10-3이죠? 10-3. 그거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평판이 받는 힘은 바로 490 정도가 나오네요. 490 뉴턴. 이렇게 됩니다. 답은 2번에 답이 있겠네요. 다음 27번. 소화 설비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유량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유량 측정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1번, 유량 측정 시 플로트의 변동폭이 클 때는 최고점의 값을 읽는다. 어때요? 잘못됐죠? 자, 지금 여기서 플로트의 변동폭이 크다라고 했을 때는 최고점을 읽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중간점, 평균값. 아시겠죠? 예, 중심점을 읽는 게 맞는 거죠. 변동이 클 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은, 자, 플로트의 변동이 크다는 것도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유량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이게 큰 거예요. 이렇게 크다. 그때 이 최고점을 읽는 게 아니라 이 중심값, 그죠? 평균값을 읽어준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1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자, 2번. 유량계 전후 배관에 관 부속품이 근접 설치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 유량 측정할 때 그 밸브가 닫히고 열리고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측정하는데 지장을 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까이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량계 근처에. 다음 3번. 유량계의 규격 관경과 실제 관경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건 뭐 점검 사항이 되겠죠. 그죠? 일치하는지. 4번. 유량계의 설치 방향과 유동 방향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점검 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그래서 플로트의 변동폭이 클 때는 최고점을 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간점, 중심점을 읽어주는 게 맞죠. 그죠? 자,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28번. 자, 이상유체의 정의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이상유체와 실제 유체를 잘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상유체는 말 그대로 이상적인 유체예요. 마찰도 없고 압축성도 없고 뭐 밀도의 변화도 없고, 그죠? 이상적인 그러한 유체가 이상유체고, 실제 유체는 이제 마찰도 있고, 그죠? 밀도의 변화도 있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상유체의 정의를 이제 바르게 설명된 것을 찾을 겁니다. 1번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유체다. 이거는 해당 사항이 안 되고요. 2번 뉴턴의 점성 법칙을 만족하는 유체다. 이것은 이상유체가 아니라 실제 유체가 되는 거죠. 그죠? 뉴턴의 점성 법칙을 따르는 것은 실제 유체입니다. 틀렸고요. 3번 압축을 가하면 최적이 수축하고 압력을 제거하면 처음 최적으로 되돌아가는 유체다. 이것도 실제 유체죠. 이상유체가 아니라 실제 유체에 해당이 됩니다. 4번 유체 유동 시 마찰 전다 능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분자 간의 분자력이 작용하지 않는 유체다. 그죠? 이것이 바로 이상유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9번. 유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유체에 대한 설명이네요. 1번. 유체 유동 시 비점성 유체는 마찰 저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점성이 없기 때문에 마찰 저항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1번 맞고요. 2번, 실제 유체에서는 마찰 저항이 존재한다. 그죠? 마찰이 존재하는 것은 실제 유체, 마찰이 없는 것은 이상 유체가 되는 거죠. 2번 맞고요. 3번, 뉴턴의 점성 법칙은 압력, 유체의 변형률에 관한 함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이다. 잘못됐죠? 여기 보세요. 뉴턴의 점성 법칙입니다. 뉴턴의 점성 법칙, 바로 전단 응력은 점성계수 곱하기 속도 9배로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뉴턴의 점성 법칙을 설명하는 공식이에요. 전단 응력. 그래서 이걸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은 여기 이제 가로축이 속도 9배예요. 속도 9배. 속도 9배고요. 요 세로축이 바로 요 전단 응력입니다. 전단 응력. 그때 이 뉴턴의 점성 법칙은 바로 이렇게 직선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때 이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겠어요? 기울기가 바로 이 점성 계수가 되는 거죠. 점성 계수가. 그래서 이 점성 계수가 크면 클수록 이 기울기는 점점 가파라지는 거예요. 점성 계수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 두 가지 직선을 비교했을 때, 둘 중에 누가 더 큰 거예요? 점성이. 점성이 더 큰 것은 이거죠. 기울기가 더 크니까. 그죠? 그래서 이 뉴턴의 점성 법칙은 압력과 유체의 변형률에 관한 함수가 아니라 바로 이 전단 응력 그리고 속도 9배에 관한 함수가 되겠는 거죠. 그죠?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전단 응력이 가해지면 정지 상태로 있을 수 없는 물질을 유체라 한다. 그렇죠? 정지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손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럼 물이 멈추나요? 안 멈추죠? 그죠? 그러니까 유체라고 하는 것은 전단 응력을 가했을 때 정지하지 않는 물질인 거죠. 그래서 유체를 이제 물과 액체와 기체를 통틀어서 유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체 같은 경우는 막 움직이고 있는 고체가 있을 때 가로막으면 어때요? 가로막으면 딱 멈추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유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딱 정지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유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다음 30번. 액체에 지름이 아주 가는 유리관이나 빨대를 넣었을 때 액체가 상승 또는 하강하는 높이와 관련하여 오른 것은, 이 문제는 바로 이 모세관 현상과 관련된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세관 현상인데,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수조가 이렇게 있어요. 수조에 이렇게 물이 채워져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뭐 가느다란 시험관이나 빨대를 이렇게 꽂으면, 빨대를 이렇게 꽂으면 어떻게 돼요? 이 빨대를 통해서 물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잖아요. 그죠? 올라오죠? 이게 바로 이제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이제 물이 상승하거나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건데, 이제 이 모세관 현상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오른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높이 H가 얼마냐? 바로 감마 D분의 4 시그마
코사인 세타. 자, 이 공식이 있어요. 이게 바로 상승 높이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상승 높이.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감마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감마는 비중량이죠. 비중량이죠. 그래서 이 공식을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요 비중량을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죠?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D분의 4 시그마 코사인 세타. 이렇게도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1번. 지름이 클수록 액체가 상승 또는 하강하는 높이는 커진다. 자, 지름이 클수록, 지름. 지금 여기 보시면 분자, 이 분자에 있는 거는 비례관계에 있어요. 비례관계. 이 높이와 비례관계에 있고요. 분모에 있는 것들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했죠. 반비례. 자, 그러면 지름이 클수록, 지름이 크면 클수록 높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비례하죠? 반비례. 그러니까 지름이 커지면 높이는 다운되는 거죠.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1번 틀렸어요. 2번. 표면 장력이 클수록 액체가 상승하는 높이는 커진다. 표면 장력. 자, 여기 표면 장력이 뭐예요? 이거죠? 그죠? 표면 장력과 상승 높이는 비례하기 때문에 표면 장력이 커지면 이 상승 높이도 뭐한다? 커진다라는 거죠. 자, 2번이 맞습니다. 3번. 액체의 밀도가 클수록 액체가 상승하는 높이는 커진다. 자, 액체의 밀도가 클수록, 자, 밀도 어디 있어요? 밀도. 여기 있죠? 밀도가 커지면 상승 높이는 작아지겠죠? 반비례하니까. 그죠? 반비례하니까.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액체가 상승하는 높이는 중력 가속도의 크기와는 무관하다? 아니죠. 지금 상승 높이하고 중력 가속도는 어떤 관계에 있어요? 반비례 관계에 있죠? 그죠?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무관한 게 아니죠. 그렇죠? 4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2번입니다. 2번. 다음 31번. 다음 중 펌프의 서징 현상의 발생 조건으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자, 서징 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맥동 현상을 말하는 거죠. 맥동 현상에 대한 발생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펌프의 양정 곡선이 산고 곡선이고 곡선의 산고 상승부에서 운전했을 때. 자, 이런 거예요. 지금 보시면 자, 곡선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산고 곡선. 이렇게 위로 볼록한 이러한 곡선이 있을 때 그 서징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발생하냐? 바로 여기 상승부. 여기 있죠, 여기. 그죠? 상승부. 상승하는 이 부분에서 바로 서징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2번, 배관 도중에 물탱크가 있을 때 서징 현상 발생하고요. 3번, 배관 도중에 공기 탱크가 있을 때 이런 경우도 바로 서징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4번에 유량 조절 밸브가 탱크 앞쪽에 있을 때 아니죠? 자, 유량 조절 밸브가 탱크 뒤쪽에 있을 때 바로 서징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다음 32번. 자, 대기에 노출된 상태로 저장 중인 20도씨의 소화용수 500kg을 연소 중인 가연물에 분사하는 경우 소화용수가 증발하면서 흡수한 열량은 몇 메가줄인가? 단, 물의 비열은 4.2, 기화열은 2250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는 이제 열량을 지금 구하는 문제예요. 열량을 구하는 건데, 자, 지금 이제 어떤 상태냐면은 20도씨의 소화용수입니다. 20도씨의 소화용수니까 물이 되겠죠, 물. 20도씨의 물 몇 g이다? 500kg. 자, 500kg을 자, 연소하고 있는 가연물에 방사했대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물이 뜨거운 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증발하겠죠? 그죠? 증발한다고요. 자, 그때 자, 물이 증발하면서 흡수한 열량이 얼마냐? 이걸 지금 물어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20도씨의 물 500kg이 뭐가 됐을 때? 100도씨의 수증기가 됐을 때 그때 필요한 열량을 물어보는 거죠. 100도씨의 수증기. 그죠?
그럼 이 과정에서는 총 세 가지인가요? 두 가지. 자, 두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자, 열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물이라고 하는 유체는 몇 도씨가 됐을 때 끓죠? 끓는 점. 물은 섭씨 100도에서 끓죠. 그죠? 첫 번째 단계는 자, 20도씨의 물을 몇 도까지 올린다? 100도씨까지 올려야 되겠죠. 온도를. 그래야 물이 끓잖아요. 물이 끓으면서 증발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온도가 변화했고요. 상태가 안 변했어요. 그죠? 온도는 변했고 상태가 안 변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바로 현열인 거죠. 현열. 그쵸? 현열입니다. 그래서 Q1, 자, Q1으로 놓을게요. Q1은 CMT죠. CMT. 그죠? CMT. 자, 물의 비열, 물의 질량, 온도 변화량입니다. 자, 대입해 볼게요. 자, 문제에서 물의 비열이 얼마래요? 물의 비열이 4.2라고 했죠? 자, 단위 생략할게요. 자, 물의 비열 4.2라고 했고요. 곱하기 질량은 500kg. 그죠? 질량 500kg. 곱하기 온도 변화는 2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올라갔죠? 그럼 80도만큼 변했죠? 80도. 그럼 80도씨. CMT. 이렇게 되는 거예요. CMT. 자, 그러면 이 값이 자, 얼마가 나오냐? 16만 8천. 크네요. 그죠? 16만 8천이 나와요. 16만 8천. 16만 8천. 단위가 줄이죠, 줄. 그죠? 16만 8천 줄.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단위가 뭐예요? 메가줄로 물어봤죠? 메가는 10의 3승이에요. 그쵸? 메가는 10의 3승. 10의 6승이죠. 10의 6승. 메가는 10의 6승. 그죠? 그럼 여기서 이거 얼마가 돼요, 이거? 16만 8천 줄이니까 메가로 바꾸면 10의 6승이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가 돼요? 바로 얼마 돼요? 지금 0.168 메가줄이 되는 거죠. 메가줄. 그쵸? 0.168 메가줄이 돼요. 이따 쓸게요. 자, 일단 두 번째. 자, 이제 물을 100도씨까지 올렸어요. 그죠? 100도씨까지 올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100도씨의 물이 끓겠죠. 끓으면서 100도씨의 물이 얼마가 돼요? 100도씨의 자, 수증기로 바뀌죠. 그죠? 100도의 수증기. 그러면 자, 온도는 안 변했어요. 자, 온도가 안 변했고요. 자, 어떻게 이제는 물질의 상태만 지금 변한 거예요. 상태만. 그럼 뭐예요? 온도 변화 없이 상태가 변했다? 이것은 바로 자멸. 그죠? 잠열이죠, 잠열. 자멸. 자, 그럼 자멸인 경우는 얼마가 돼요? Q2는 RM. 그래서 이거는 증발열, 기화열, 그리고 M은 질량입니다, 질량. 자,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기화열이 2250이라고 했어요. 그럼 2250 곱하기, 자, 질량은 500kg이라고 했죠? 500kg. 자, 여기서 계산을 해주시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바로 112만 5천. 112만 5천. 자, 단위가 킬로줄이죠, 킬로줄. 여기도 킬로줄이에요, 킬로줄. 그쵸? 그죠? 왜냐면 여기 아까 물에 비열했을 때가 단위가 킬로줄이었으니까. 킬로예요, 킬로. 아시겠죠? 그래서 112만 5천 킬로줄입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뭐 해주면 돼요? 두 개를 더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메가라고 하는 거는 10의 6승이라고 했죠? 6승. 자, 킬로는 10의 3승이죠? 그죠? 그러면, 자, 16만 8천 킬로줄이 이게 몇 메가줄이냐? 자, 메가줄로 바꿔주면 이것은 168 메가줄이 되는 거겠죠? 그죠? 킬로는 10의 3승이고, 메가가 10의 6승이니까, 그죠? 168 메가줄이 되고요. 그 얘는, 이건 얼마가 되겠어요? 이거는? 얼마? 1125 메가줄이 되는 거죠. 맞나요? 이거 공 3개 지우면, 여기도 공 3개 지우면, 그죠? 1125 메가줄. 그래서 Q1과 Q2를 더해주면, 총 열량은 얼마다? 바로 1293 메가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메가줄.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의
답이 있겠습니다. 자, 33번입니다. 회전수가 1500rpm일 때 송풍기 전압 3.92kPa, 풍량 분당 6세제곱미터를 내는 팬이 있다. 이때 축동력이 0.6kW라면 전압 효율은 대략 몇 %인가? 자, 여기 보세요. 자, 이제 배연기의 그 동력에 대한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 자, 일단 그 배연기의 동력 구하는 공식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동력 P는 102 곱하기 62타 분의 PT 곱하기 Q 곱하기 K가 바로 기본적인 공식이죠. 그죠? 그런데 이 공식에서 이제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은 바로 이 전압 효율. 자, 효율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효율. 그죠? 그럼 효율을 구하기 전에 먼저 이제 무엇을 구하셔야 되냐면은 바로 그 전압. 자, 전압이 지금 나왔어요. 얼마나 전압이 3.92kPa. 잘 보세요. 자, 전압 PT가 3.92kPa로 지금 자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공식에서 이 전압의 단위가 뭐냐? 요 단위가 자, 미리 아쿠아죠? 그죠? 단위가 자, 미리 아쿠아로 자, 바꾸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바꿔주냐면은 지금 3.92kPa 그 관계식을 아셔야 되는데 지금 킬로파스칼과 미리 아쿠아의 관계를 조금 아셔야 돼요. 관계. 자,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101.325kPa이 바로 얼마나 돼요? 10332 1332 미리 아쿠아랑 같아요. 그죠?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 전압의 단위를 자, 변환시켜 주는데 변환. 자, 어떻게 변환시켜 주냐? 3.92kPa를 바로 여기 있죠. 101.325kPa로 나눠 주시고요. 여기에다 곱하기 얼마? 1332 자, 미리 아쿠아로 곱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잘 보세요. 101.325kPa일 때가 얼마라고요? 1332 미리 아쿠아라고 했죠? 자, 그러면 3.92kPa일 때는 얼마냐? 비례식을 만들면 비례식.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뭐하다? 같다. 이걸 이용해서 이 식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이 비례식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계산을 하시면 이게 얼마 나오냐? 399.7 이 정도가 나옵니다. 399.72 미리 아쿠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먼저 단위를, 자, 전압의 단위를 자, 변환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효율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효율. 그럼 이 공식을, 자, 변형을 시켜줘야 되겠죠? 변형. 잘 보세요. 자, 효율 2타는 얼마가 돼요? 2타는, 잘 보세요. 2타는, 102 곱하기 60 곱하기 P 분의 PT, Q, K가 되는 거죠, K.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자, 여유율이 안 나왔어요. 그죠? 여유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값은 그냥 무시하셔야 됩니다. 무시하고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대입을 해볼게요. 자, 102 곱하기 60 곱하기 지금, 축동력이 0.6kW래요. 0.6kW.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게 0.6kW, 이게 무슨 동력이라고요? 이게 축동력. 그죠? 자, 이게 축동력이기 때문에 이 K가 없어요. 맞나요? 축동력일 때는 그 여유율이 없는 거죠. 애초에. 그죠? 이 값이 없는 거예요. 자, 분의, 자, 전압은 399.72가 되겠죠? 399.72 미리 아쿠아고요. 곱하기, 그 다음 풍량은 분당 6세제곱미터입니다. 그죠? 분당 6세제곱미터.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은 0.65 정도가 나오고요. 퍼센테이지로 해주면 65%가 나오는 거죠. 그죠? 65%. 답은 3번에 있습니다. 다음 34번. 부차적 손실 계수가 5인 밸브를 관 마찰 계수가 0.035이고
관 지름이 3cm인 관으로 환산한다면 관의 상당 길이는 얼마인가? 자,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34번 문제는 손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관의 상당 길이. 자, 관의 상당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죠. L2는 F분의 KT. 이거죠? 그죠? 이게 바로 관의 상당 길이, 상당관 길이를 구하는 자, 공식입니다. 이 공식에 이제 그대로 문제에 나와 있는 값을 대입만 하시면 돼요, 대입만. 그래서 관 마찰계수가 0.035라고 했죠? F가 관 마찰계수예요. 0.035분의 부차적 손실계수가 5라고 했죠? 부차적 손실계수 5고요. 그 다음 관의 직경이 3cm. 3cm면 0.03m가 되겠네요. 이렇게.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관의 상당 길이는 대략 4.29m가 나오게 됩니다. 4.29m, 답은 3번입니다. 다음 35번. 너비 2m, 높이 4m인 직사각형 수문이 수면과 수직으로 놓여 있다. 수문 위 끝이 수면 아래 2m 지점에 있다면 이 수문에 가해지는 압력 중심은 수면으로부터 약 몇 미터 지점인가? 단 대기압은 무시한다라고 했네요. 이 문제는 바로 수문에 작용하는 작용점의 위치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작용점의 위치를 물어본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안에 물이 들어있어요.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지금 수문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이 수면으로부터 수직으로 2m 깊이에 해당하는 곳에 수문이 이렇게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수직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 수문은 어디에 있다고요? 수면으로부터 2m. 수면으로부터 2m의 깊이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때 작용점의 위치가 어디냐? 작용점. 자, 작용점의 위치는 공식이니까 이거 좀 보세요. 작용점의 위치. 자, YF라고 할게요. YF는 YP 플러스 그다음에 A 곱하기 YP분의 12분의 BH 보세요. 식이 12분의 BH의 세제곱입니다. 세제곱. 이게 작용점의 위치 구하는 공식이에요. 공식.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여기서 YP라고 하는 건 뭐냐? YP라고 하는 거는 수면에서 이 수문의 중심까지의 수직거리가 YP예요. 수직거리. 그리고 A는 수문의 면적이고요. B는 수문의 폭, 그리고 H는 수문의 길이입니다. 아시겠죠? 길이. 자, 그러면은 지금 수문의 중심이 지금 여기죠, 여기. 중심. 그럼 수면에서 수문의 중심까지의 이 수직거리가 몇 미터냐? 지금 이 수문의 길이가 몇 미터라고 했어요? 몇 미터? 4미터라고 했죠? 4미터. 그럼 이게 4미터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m가 되겠죠. 그러면 수면에서 수문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4m가 돼요. 그쵸? 4m.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겠죠. 4m. 그죠? 4m 더하기. 다음 수문의 면적은 폭이 2m고 길이가 4m라고 했죠? 그럼 면적은 8제곱미터가 되겠네요. 맞나요? 폭에다가 길이 곱하면 되니까 8제곱미터가 되고요. 곱하기 똑같아요. 이거는 YP 값이에요. 4m 분의 12분의 폭은 2m H 길이는 4m라고 했죠. 4m. 그러면 4m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하시면 바로 4.33m. 그죠? 4.33m의 바로 작용점의 위치가 된다는 거죠. 4.33m.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36번. 흐름이 있는 유체의 동압을 측정하기 위한 기구는 유체의 동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움직이는 압력이고 움직여서 생기는 압력. 그러니까 동압의 반대가 정압이 되겠죠. 정압.
자, 동압을 측정하기 위한 기구. 자, 1번에 노즐, 2번에 오리피스관, 3번에 벤투리미터, 4번에 피토 정압관. 자, 보세요. 1번과 2번과 3번은 동압을 측정하는 기기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유량을 측정하는 기기죠. 유량. 물의 양이 흐르는 양. 그래서 4번의 피토 정압관이 바로 동압을 측정하는 기기가 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다음 37번. 가로 80cm, 세로 50cm이고 300도씨로 가열된 평판에 수직한 방향으로 25도씨의 공기를 불어주고 있다. 대류 열 전달 계수가 25일 때 공기를 불어넣는 면에서의 열 전달률은 약 몇 킬로와트인가? 자, 이것은 대류에 의한 열 전달률을 구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실게요. 자, 대류 열 전달. 대류 열 전달이에요, 대류. 자, 대류 열 전달일 때 그 열 전달률을 구하는 건데, 바로 공식이 있죠? Q는 A 곱하기 H 곱하기 T2 T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식에 넣으시면 돼요, 공식에. 자, 보실게요. 일단 가로가 80cm고 세로가 50cm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은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가 80cm 0.8m, 세로가 50cm 0.5m. 자, 이게 면적입니다, 면적. 그죠? 면적 됐고요. 그 다음에 대류 열 전달 계수가 얼마라고요? 25래요. 25 와트 퍼 제곱미터 도씨. 이렇게 나왔나요? 그죠? 대류열 전달 계수. 자, 여기에다 곱하기 온도차. 온도차는 뭐예요, 지금? 지금 평판이 300도씨로 가열된 상태에서 25도씨의 공기를 불어 넣었죠. 그죠? 그럼 온도차가 몇 도가 되는 거예요? 바로 300도씨에서 25도씨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죠? 온도차니까. 그러니까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빼주면 돼요. 차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2750이 돼요. 2750 와트가 되겠네요. 그죠? 와트.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킬로와트를 물어봤으니까, 자, 와트를 킬로와트로 바꿔주면 2.75가 되겠죠? 킬로와트. 그죠? 2.75 킬로와트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다음 38번. 연력학 법칙 중 제2종 연구기관의 제작이 불가능함을 역설한 내용은? 자, 연력학 법칙은 0법칙부터 제3법칙까지 4가지 법칙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자, 제2종 연구기관의 제작이 불가능함을 역설한 것. 그래서 이건 뭐냐? 열은 스스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뭐 할 수 없다?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장한 게 연력학 제2법칙인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제2종 연구기관의 제작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한 법칙이 얼마라고요? 바로 연력학 제2법칙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9번. 100mm 관로를 통하여 물을 정확히 10분 동안 탱크에 공급하였다. 탱크에 늘어난 무게가 95.3kN이다. 이 관로를 흐르는 평균 유량은 약 몇 세제곱미터/s인가? 단 물의 밀도는 1000kg/세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실게요. 자, 이제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이 관로를 흐르는 평균 유량을 자, 지금 물어봤습니다. 그럼 먼저 무엇을 구하셔야 되냐면은 바로 최적. 자, 최적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최적. 그럼 최적은 어떻게 구하냐? 최적은, 잘 보세요. 자, 비중량이라고 하는 거는 부피분의 무게죠. 그러니까 부피분의 질량은 밀도고요. 부피분의 무게는 비중량이에요. 그래서 단위가 뭐예요, 단위가? 뉴턴 퍼 세제곱미터인 거잖아요. 비중량의 단위가. 그죠? 자, 그러면 최적. 자, V는 비중량 분의 무게가 되겠죠, 무게, 그죠? 무게예요. 질량이 아니라 무게입니다. 중량. 자, 그러면 지금 물의 밀도가 1000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의 비중량 알고 있잖아요. 얼마예요? 9.8
kN/세제곱미터죠. 굳이 안 구해도 우리는 알고 있다고요. 물의 비중량은 9.8 kN/세제곱미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이거분에 무게가 얼마예요? 무게? 늘어난 무게가 95.3kN이래요. 이렇게. 자, 그럼 계산해 보시면 자, 최적이 얼마냐? 최적이 9.72 정도가 나옵니다. 9.72 세제곱미터. 최적이 물에 불어난 최적이죠. 자, 이제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자, 평균 유량을 구하래. 평균 유량. 자, 유량을 구하래. 유량. 그럼 여기서 이 유량의 단위가 뭐냐? 세제곱미터 퍼 세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의 최적을 시간으로 나누면 돼요. 최적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T분의 V라는 식이 나오는 거죠. T분의 V. 자, 그런데 이거를 몇 분 동안 물을 흘렸대요? 몇 분간? 10분간. 그럼 10분이니까 어떻게 돼요? 10분이니까 10분에다가 60초만큼을 곱해줘야겠죠? 1분이 60초니까. 그죠? 자, 10 곱하기 60초 분의 최적 얼마? 9.72 세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유량이 나오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유량은 0.0162 세제곱미터 퍼 세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에 답이 있죠. 다음 문제 40번. 회전수 1000rpm으로 물을 송출하는 펌프의 축동력은 100kW가 소요된다. 이 펌프와 상사 관계인 펌프가 그 크기는 3배이면서 500rpm으로 운전할 때 필요한 축동력은 약 몇 kW인가? 자, 이 문제는 바로 펌프의 상사 법칙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펌프의 상사 법칙 3가지 중에서 자, 어떤 법칙이냐? 펌프의 상사 법칙 중에서 바로 축동력에 관한 내용이 되겠죠. 그죠? 축동력. 자, 어떤 공식이었냐면은 P2는 P1 곱하기 N1분의 N2, N1분의 N2의 세제곱 곱하기 D1분의 D2의 5제곱이죠. 그죠? 상사 법칙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지금 축동력을 구하는 거예요, 축동력을. 그러면 지금 P1의 값이 얼마냐? P1의 값이 지금 100kW라고 했어요. 100kW라고 했고요. 그 다음 회전수는 1000rpm에서 500rpm으로 줄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1000rpm 분의 500rpm 이거의 세제곱이고요. 곱하기 그 다음에 펌프의 직경, 펌프의 크기가 몇 배가 됐다고요? 펌프의 크기가 3배. 그러니까 D2가 D1의 3배라는 거예요. 3배. 그렇죠? 그럼 결국 식으로 쓰면 D1분의 3 곱하기 D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D2가 D1의 3배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거의 5제곱.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하시게 되면 축동력은 3037.5가 나와요. 3037.5 kW.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에 답이 있겠습니다. 2번.